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남북 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자체 수색해서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북한이 통지문에 밝힌 사건 경위와 우리 측에서 첩보를 통해 파악한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우리 측의 시신 수색 작업을 두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라고 알려온 건데 사실상 이 공동조사 등에 대해서 거절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때도 북은 이 공동조사 요구를 거절한 바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이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진상 조사.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는 그 통전문을 통해서 그렇죠. 이미 단지 우리는 밝혔다. 통지문요? 이런, 예, 네. 통지문.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조사 내용은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할 수도 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 같은 경우도 사살을 했다라는 사실은 자기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만 시신을 훼손했느냐 아니면 부유물을 소각한 것이냐 결국 이거잖아요. 그거만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크게 보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시신을 찾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그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시신 찾는 게 뭐 쉽지는 않지만 뭐 공동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 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결국 이렇게 영해 얘기를 이제 북방 한계선 또 북에서는 서해 한계선을 1999년에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사실 그 전에 얘기하지 않다가 다시 한 거는 약간 공동조사를 조금 거부하거나 거절하기 위한 어떤 좀 방편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또 공동조사를 해서 결론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얻을 수도 없고 또 북한이 만약 거짓이었다면 당연히 수습이 안 될 거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어떤 분계선 얘기를 좀 꺼내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살경이나 뭐 월북 의사 등도 좀 뭐 밝혀야 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부유물만 태운 건지 그렇죠. 아니면 시신도 같이 훼손을 한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신 수색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한다 그러면 우리 측 이제 배들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북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약간 전례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틀 정도 텀을 두고 처음엔 이제 사과를 표명을 했다가 굉장히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라고 좀 강하게 톤이 좀 바뀐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정치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도 남북 공동조사를 북이 신속히 수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북한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우리 정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등에서 지금 이 뭐 긴급 현안질이라든가 이거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북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당분간 우리 전국 자체도 좀 전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배를 풀어갖고 지금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네.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결국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신을 찾지 않고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북측의 뭐 상부에 보고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예. 뭐 거기서 어떤 통신 내용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군사 통신인데 안 해줍니다. 예. 북측이 그거를 그러니까 순순히 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비현실적인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간접 증거에 믿을 불과한 수가 없을 것이기 수도 때문에 있고요. 핵심 문제는 결국은 시신을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네.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신 확보에는 시신 사실 확보를 해야 되는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혹시나 중국 어선까지도 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막 그래요? 기선이 수습이 가능한지. 이제 조류에 따라서 예. 근데 찾으면 사실은 정말 괜찮은 정말 좋은 스토리 시나리오인데 이걸 못 찾으면 이건 결국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든지. 네. 그래서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바다에서 만약에 그게
떠내려갔다 그러면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일단 시신을 수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신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단 본질적이라는 점을 그렇죠. 먼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남북 공동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공동조사를 위해서는 일단은 마주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마주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떤 남북 대화의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정책 판단을 네. 여기에 깔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다른 결로 어떤 거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일 그렇죠.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요 문제는 2부와 3부에 걸쳐서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에 대한 어떤 인터뷰가 차례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때 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더기로 해고됐던 47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과 공항 등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직고용 시험에서 탈락한 후에서 해고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본인들이 시범 케이스로 해고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 소방대원 그리고 야생동물 통제직원 등이 방제직 직원들이었는데요. 이제 이미 자회사 정규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직고용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자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해석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논란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들은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상태고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데 좀 해고 과정에 대한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전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2,100명의 그분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약 214명의 방제직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방대원들 또 야생동물 통제 직원들이었죠. 근데 2020년이 들어서 1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자회사로 정규직화가 됐어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정규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고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올해 6월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을 통해서 직고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회사 직원이 아니라 공사 직원으로. 네, 공사에서 직고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공사 직고용 형태가 자회사 정규직화보다는 훨씬 더 당연히 좋은 형태인 건 맞는데 네. 이게 일단 그 노조들하고 협의가 없었던 부분이고 무조건 일정 정도의 그 부분들 이 인원들은 탈락을 시키는 해고를 하는 그러니까 전부 100%를 직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제 탈락을 시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던 거였죠. 아예 탈락 몫이 설정이 되어 있었던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자회사 정규직화된 사람들한테 시험을 강제로 보게 한 겁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안 보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214명을 먼저 시험을 보게 하고 이 중에서 47명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럼 그 47명을 애당초부터 떨어뜨리기 작정을 했던 이른바 그 낙방 티오입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또 해석이 되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내용 아니냐. 그래서 소방대원 47, 야생동물 통제직원 2명은 탈락이 됐고 그래서 원래 자회사 정규직이었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자회사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회사에서도 해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러면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네. 다시 말해서 자회사 직원으로라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그 뺏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같아요. 규약도 중요하고요. 근로계약서도 중요하고 원래보다 더 하향돼 버린 거거든요. 그 취업을 뺏겨버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직고용이라는 건 상당히 본인한테는 유리한 걸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자회사에서 고용받고 있는 사람을 해고되면 부당한 해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부당 해고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공지가 됐는지 고지가 됐는지 뭐 조합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탈락 티오를 두고 그걸 한다는 거는 만약 탈락시키더라도 자회사에는 둬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직고용은 직고용대로 하는 거고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탈락 티오를 두고 했다. 이 부분은 노동위원회에서 좀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당시에 쓴 걸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그 공항공사 측의 주장은 자회사 정규직화 자체가 일시적인 조치였다. 그러니까 정규직 직고용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로서 한 것이었지 그것이 장기적인 그러니까 좀 그 상당한 기간에 그걸 고용을 보장한 계약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유권 해석적인 거지.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내용이 있다라든가 이 그 계약 관계는 뭐 직고용까지 뭐로 제한한다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거나 통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게 한시적이든 뭐 영구적이든 반영구적이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자회사로 복귀가 돼야 되지 해고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부당해고 지금 신청을 한 거고 유권 해석을 좀 저는 좀 많이 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기도 아무튼 하거든요. 근데
본사로 직고용이 되더라도 업무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소방 일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 조류를 쫓는 일을 하는 거 똑같은 방제. 거죠. 그러면 시험은 뭐였대요, 혹시? 이게 이제 왜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업무를 그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재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계속 일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직고용이 되더라도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한다면 신분만 바뀔 뿐이에요. 다른 똑같은 일을 하는 한다면 거예요. 테스트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되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여기서 시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업무 능력 미숙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 곽우신 기자가 전한 대로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무조건 탈락 TO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춘 건지 저는 이거에 따라서 이거는 얘기가 많이 그게 달라지는 핵심 거 아닌가요? 같아요. 이제 부당해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일정 부분을 떨어뜨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해고 형식이 됐죠. 네. 이렇게 탈락된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라든지 기준에 미달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정확하게 공지되고 정확하게 인식이 됐는지 이거에 따라서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고라고 하는 데는 법으로 해고의 사유는 그 명시가 돼 있죠. 그렇죠. 징계 해고가 있는 네. 거고, 그다음에 경영상 이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예. 있든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 부당해고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본사 직고용에서 시험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회사에서도 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지금 그 계속 그러니까 시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위를 특히나 이 추석을 앞두고 좀 여론을 위해서 좀 열심히 투쟁하겠다,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위원회 신청을 한 상태니까 네.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직무 시험도 있을 거고요. 뭐 보통 이 2017년 5월 12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포한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 입사자들이 조금 그 과정 자체가 좀 다르긴 네,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혹시나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기대하고 먼저 미리 입사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이후 입사자는 이제 필기 시험을 거쳐야 됐고 이전 입사자는 필기 시험 없이 서류 전형, 뭐 인성, 적격, 뭐 면접 이런 것들만 거쳤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무 평정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하는데 업무 이제 그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이건 또 시험은 또 그거는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조치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육군이 변 하사의 성 전환 수술을 군복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심신장애 등의 질병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이 국제 질병 분류 기준에 맞지 않겠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앞서서 이제 군 인권센터 등이 지난 4월에 유엔에 진정을 넣은 데 대한 응답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인권법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변전 하사가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 행정소송에 이번 입장 발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유엔에서는 국제 인권법 위반 소지가 네.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러면 이제 국내법은 병역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를 볼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병역법 규정에 병역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예. 병역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이 귀두가 손실됐거나 고환이 손실됐을 때 그것을 고의적으로 손실했다면 심신장애로 봐가지고 병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문구 그대로 보면 사실은 딱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문구대로 전역 조치를 내린 걸로 보고요. 그렇지만 그 내의 속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상실시킨 게 성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 병역을 복무하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그 조항이 예상하지 못한 게 됐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병역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법 같은 경우 조약이나 인권법도 우리 헌법상에 같은 근거 조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성전환자 복무가 되고 규약상 다 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박준 변호사 그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게 무엇을 상실하고 무엇을 상실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봐서 군 복무를 안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이 규정이 그렇죠. 돼 있다는데 여성 복무자가 많잖아요. 네.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 예전에 우리가 이걸 만들 때는 아니 남성들이 좀 많으니까 아니 그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요? 그 조항에서? 그래서 이
재판 결과가 네. 이제 재판을 넣었습니다. 행정소송을 넣었는데 예. 아마 군의 인권에 특히 성소수자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사실은. 성전환자가 입대하는 경우도 제가 지금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입대 중에 하사가 부사관이 전환을 했는데 복무하냐 못하냐 이 부분이니까 예. 아마 시험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우리 김종배 진행자나 왜 저걸 저렇게 하지? 근데 그냥 문구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 문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죠. 그 문구에 어차피 시행령이나 밑에 있는 거니까 예. 뭐 다른 헌법이나 특히 법 규정에 반한다고 봤을 때는 이게 행정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단순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심신장애라고는 그 병역의 그 의무를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네. 심신장애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성들이 그 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건도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뭔가 좀 그 모순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그때 기준으로는 남성이 음경이 없거나 고환이 없으면 복무를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성 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뭐 음경 뭐 유무가 중요하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남성이 그게 이제 된다 그러면 복무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규정에 참- 따라서 그 시대 처벌 처벌이죠. 내린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은 트랜스젠더들의 군 이제 복무, 입대 등이 이제 허용되는 거 이게 트렌드인 건 맞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허용이 됐었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좀 다시 돌아가서 지금 다시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또 논란도 많았죠. 그리고 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면 이제 변희수전 하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맡고 있는 보직도 여군이 뭐 근무를 할 수 있는 보직이기도 했고 전환 수술을 받으러 가는 과정 자체가 상관의 허가를 받고 그 복무 중에 국외 여행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서 절차를 거치고 돌아온 거였고 실제로 이 복무 부대의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변희수전 하사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그 편을 좀 들어서 이야기도 하고 좀 절차를 거쳤다고 나서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동료들의 증언도 그렇고 예. 본인도 의사와 능력이 있고 주변에서도 충분히 뭐 이분의 근무나 이제 복무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 때문에 성문화되어 있던 어떤 기존의 어떤 그렇죠. 낡은 규정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고 이제 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끝나서 결국 사법부의 판단으로까지 넘어온 건데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금석이 되다 큰 리트머스가 그렇죠.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그럼에도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규정이 명확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심신장애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걸 장애라고 봐버리는 게 막 군이나 아니면 규정의 어떤 예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리를 하면 문제의 본질은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가 아니라 네. 법령 그 자체의 문제가 자체입니다. 있는 제가 거 그 아니냐. 말입니다. 법령 자체를 대로 되면 이거는 뭐 전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법령을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검토하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된다. 바꾸든가 아니면 이런 이유로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전역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예외 규정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점 확인하면서 뉴스 세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